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자, 화면 보신 것처럼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8명, 예비 경선을 통과한 8명 후보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22대 국회에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에 어떤 의원들, 어떤 후보들 들어가야 될지 계속 한번 지켜보고 오마이TV가 또 현장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오마이TV 박정현 스팟 문을 열어주실 분이죠. 부승찬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최고위원 후보 8명 결정이 됐어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제 결과? 원외에서 이제 네. 정봉주 전 의원이 네, 유일하게 그리고 들어갔죠. 이제 뭐 예측한 대로 이제 원내에서 네. 7분이 되셨잖아요. 컷오프 당하지 않으시고 통과하셨는데 원외에서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됐다라는 게 약간 놀랍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설을 보면서 점검표를 보면서 네. 느낀 거는 뭐냐면 탄핵이란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탄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네. 기존 후보들과 좀 차별화를 많이 뒀던 게 전략이 먹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이 상당히 새롭게 네. 다가오더라고요. 아하. 사실은 뭐 국회의원 원내에 있는 분들이 탄핵 얘기를 꺼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내에서 정봉주 의원이 탄핵이라는 거를 거침없이 내뱉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당원들의 마음을 사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니었나 아하. 싶어요. 그래, 앞으로 이제 8월 18일 전당대 결과 나올 때까지 예. 전국을 돌면서 후보들이 또 당원들 또 저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결국에 뭐 선명성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누가 잘 막을 수 있을 것이냐 그 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예. 좀 마음에 둔 후보들은 있습니까, 의원님? 너무 훌륭하신 다. 분들이 정말 다 훌륭하시더라고요. 예. 훌륭하셔갖고 민주당이 참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최고위원 후보만 보더라도 네. 13분 모두 전부 훌륭하셔갖고 그리고 각기 장점들을 다 갖고 있어서 참 투표하는데 어려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투표를 하는데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는데 상당히 망설였던 게 사실이었고요. 예. 그래요. 자, 누가 되든 간에 어쨌든 뭐 당원들의 선택 네. 받아서 되는 이번 또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당원 대의원이 14%, 그다음에 이제 권리당원이 56%,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가 30%니까요. 네. 70%가 당원이기 때문에 이제 당원들의 네. 뭐 뜻이 많이 반영되는 네, 그렇게 그런 전당대회가 될 거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이 있는데 전국 순회 토론회가 있는 연설회가 있는데 거기 오마이TV가 생중계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자, 그리고 화면에 보면 숫자가 나오는데 저 숫자 바로 오마이TV 구독자 숫자입니다. 197만 8,563명. 자, 200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 숫자가 좀 빨리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애가 탑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오마이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올라갔어요. 564명. 지금 막 한 명 이게 올라갔습니다. 저 예. 탄핵 청원 네. 숫자. 숫자에 역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도 있네요. 예. 자, 근데 이제 구독자 수 200만을 향해 가고는 오마이TV인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오마이TV 매일 보는데 봤더니 구독을 안 했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럼요.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오마이TV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안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면 트럼프 미국 이 대통령 후보 네, 어제 속보 보고 다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살 미수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단 우선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는 상당히 이제 과거에는 동경의 대상이었고 아메리칸 드림을 얘기하고 물론 그 전에도 뭐 네. 암살 시도 사례도 있었고 실제 이제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셨죠. 그러지 이제 케네디 대통령 같은 네.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도 이제 보도만을 통해서 봤는데 20대 뭐 이제 아버님 명의로 이제
총을 구입하고 이런 공화 것들. 당원이라고 또 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번 계기가 트럼프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게 아니냐, 이번 대선이 11월 대선이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갔던 유럽의 정상들이 트럼프 후보와 줄을 대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거기 참모들을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기도 했잖아요. 네. 상당히 제가 이제 국방부 장관보좌관 할 때 트럼프 행정부 시기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상당히 어려웠어요, 외교적으로. 어려웠어요? 한미 동맹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까다로웠나요? 트럼프 그렇죠. 행정부가? 이제 보면 이제 방위비 분담금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다음에 핵 전력 자산들 정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방위비 분담금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요구를 했죠. 증가를 네. 요구했고, 그다음에 핵 전략 자산 정계에 대한 비용 지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강하게 요구를 했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동맹적 관점에서 봤을 땐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의 또 특징이 있잖아요. 그 로고 스테이트 리더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량 국가 리더들하고 서스럼 없이 만나는. 네. 그럼으로써 이제 상당히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시하는 전략들을 많이 폈기 때문에 즉흥적이고. 네, 즉흥적이고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외교적으로 봤을 때, 외교 안보적으로 봤을 때 만일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2기가 출범한다면 상당히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점이 좀 있습니다. 안타깝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이 지금 상황인데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바이든하고 다른 정책들, 다른 그럼요. 외교 상황들이 펼쳐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건 우리 정부가 당연한 제대로 거죠. 대응할 수 있겠느냐, 준비를 하고 있느냐, 예.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지금 트럼프 2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2기가 들어선다면 지금의 외교적 스탠스, 미국과 일본에 올인하는 편중 가치 외교라고 일명 얘기하는데, 편중 네. 가치 외교로서 과연 트럼프 정부를 상대할 수 있느냐? 가치 외교. 예, 미국만 쳐다보는 그런 외교로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네.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립국가로서, 중립국가가 아니고 중견국가로서 상당히 다양한 외교를 펼쳐야 되는데, 너무 중국과 러시아를 이제 적대시하고 이런 네. 것들이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섰을 때 상당히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다. 네. 지금은 필요한 것들이 올인 외교가 아니라 해칭 전략이 좀 필요한데요. 해칭 전략이라 하면 즉 말하자면 이제 보험을 들어놓은 거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외교 전략이 필요한데, 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전략, 외교 전략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권은 무조건 미국과 일본이다. 미국과 일본과 함께 간다. 이런 전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만일 트럼프가 공언했듯이 러시아 푸틴을 만나고 김정은을 만나고 이런,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에 있어서 그동안 얘기할 때 본인이 이제 당선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식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이제 해칭 전략이 필요하죠. 러시아 접근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접근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이제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조차 만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가기 전에도 윤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예. 남한과 북한 중에 예. 선택해라. 이렇게 예. 러시아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예. 뭐 배짱을 부렸다고 해야 되나요? 네. 뭐 하여튼 그런 경고성 얘기도 했어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상당히 우쭐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이제 나토 정상회의 가기 전에 네.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가장 많은 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한국밖에 없다, 이런 표현까지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그때 이 블룸버그 통신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기사를 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옆에서 부추기거나 칭찬을 하면 우쭐대서 그냥 바로 질러버리는 예.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하. 예, 그런 것들이 참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관계가 계속 뭐 나빠지고 있는 거는 지금 사실인 것 같은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된다면 러시아와의 관계는 또 풀 거 아닙니까? 네. 트럼프의 저번에 예. 그 모습을 보면 예, 막 공언도 했었죠.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사이에서 아니 그래서 저희 이제 선봉장으로 나가 있는데 예, 지금부터라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좀 복원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 특히나 이제 강대국이 아닌 상대적 약소국이기 때문에 주변 외교, 주변국 외교를 정말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해칭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해서 바이든 대통령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예, 예. 그래서 뭐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걸 골자로 하는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 네. 이것도 채택을 했는데 이거는 뭐 계속 이어지는 건데 어떻게 예. 평가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은 핵우산, 뭐 전문 용어로는 핵 확장 억제죠.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게 사실이에요. 낮은 게 사실이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나 역대 정부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 억제에 대한 확약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요구했고 이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역대 정부 모두 노력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고도화되면서 일정 부분 우리가 이제 NCG라는 네. 핵 협의 그룹을 만들어냈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그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선언이 있었죠. 높이 평가합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거는 핵이라는 거는 미국 어느 국가 핵을 보유한 5개 국가 모두 핵에 대해서는 공동 운영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한 거를 보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전평시 네. 그 핵 자산이 미국의 핵 자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확약을 받았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레토릭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확히 설명할 필요 있고 제도적으로 보완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핵 자산을 전평시에 배정하는 것을 확약받았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레토릭에 불과하다라는 걸 느끼는 게요. 나토와 한반도를 놓고 봤을 때 과연 미국의 전략적 이익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나토에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토의 NPG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토의 이제 핵 기획 그룹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토의 어떤 정상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표적 선정, 공동 작전 계획, 뭐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하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미국은 양보를 안 해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핵 기획 그룹이 있고 나토 5개 국가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만은 핵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작전 계획이라든지 네. 임무 부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미국에 의해서 절대 양보를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NCG 이번에 핵 작전 지침을 통해서 배정을 확약했다. 핵 자산을 한반도 전평시에 배정을 확약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납득이 안 되는 핵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알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 있고 실제 배정을 확약했다 해놓고 뭐 정보를 공유한다. 그냥 루틴한 내용들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이제 포퓰리즘적 성격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평가를 내립니다. 네. 그 한미 동맹 그걸 바탕으로 한 이 워싱턴 선언 이후에 그걸 계속해서 뭐 지켜 나간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핵무장 얘기도 계속 뭐 네. 잊을만 하면 나오고 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나경원 지금 후보도 그런 얘기 했던데 SNS에,
어떻게 보셨어요? 핵무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은? 아무래도 지금 핵무장과 관련돼서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여론조사는 상당히 높잖아요. 높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고 8대2인가요? 당원 80%, 그다음에 네. 이제 여론조사 20%니까 20%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무장이라는 말을 꺼낼 수밖에 없는 처지는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 결국은 핵무장으로 가는 길 그리고 미국이 터주는 길 뭐 네. 이런 길이 있긴 하지만 국제 규범을 파기할 것인가 뭐 NPT라든지 이런 비확산 체제의 규범 자체를 국제사회가 파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거든요. 이런 핵 규범 자체 비확산 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북한과 동일한 제재를 받고 한국 같은 경우는 결국은 수출 주도형 산업을 지향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찬바람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요. 음. 핵무장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어렵다. 국민들이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요. 아하. 결국은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감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가 이제 핵무장을 한다 네. 하면은 반대할 이유는 없거든요. 하지만은 전반적인 것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국제사회적 차원 그렇죠. 그다음 NPT. 국제규범 예. 규범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음. 과연 지금의 우리의 국가적 위신 그다음에 이제 국력 경제력 이런 부분들을 다 포기할 것인가 그리고 제2의 북한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 네.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거 뭐 이런 떠나서?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네. 국제 규범이 파기되고 핵 확산이 이제 국가의 고유의 자율성에 맡긴다 이런 선언이 있기 전에는 제재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 국민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는 아니 사람들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 다 그래요? 알고 있고요. 다 알고 있고 정치적으로 아하.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 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뭐 이제 공세. 네. 미국도 사실은 워싱턴 선언 하면서 이거 안 된다고 못을 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네. 실질적으로 NPT 체제를 만들어냈잖아요.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핵을 가지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어, 핵을 통한 공격에 대해서는 핵으로 맞서 대응해주겠다. 네. 그리고 이제 핵을 가진 국가가 비핵 국가에 대해서 핵으로 공격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개의 기본적인 원칙 기준으로 지금 정립돼 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 국제 규범을 버리는 순간 미국도 이제 핵경 공격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단순히 네. 이제 국가만의 공격이 아닌 테러 집단에 의한 공격도 이제 방어해야 되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국제 규범을 지키고 싶을 거예요.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핵 개발로 들어선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당장에 제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이상과 현실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네.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네. 자, 화제를 바꿔가지고 지금 임성근 구하기, 그러니까 구명 로비 의혹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녹취를 공개했는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종호 네.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VIP를 김계환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또 이번엔 VIP가 김건희다. 네. 뭐 이렇게 뭐 채널의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지금 또 언론과의 접촉을 또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락가락하는 해명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스스로가 나는 신뢰할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밝히는 거예요. 이것도 고도의 전략 같은데 네.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스스로가 나는 허풍이고 과시욕이 강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자꾸 표출하는 게 아닌가. 그것밖에는 이제 보여지지 않거든요. 네. 사실 이제 VIP가 김계환이었다. 대한민국 과연 어느 국민이 그렇게 그 말을 믿겠어요. VIP는 말 그대로 최고 권력을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 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로 얘기를 했다가 다시 이제 또 김건희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오락가락 전략을 피는 게 아닌가 하는 오락가락 전략이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3부 체크해야 그것도 이제 뭐 나왔습니다만은 예측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1부 골프, 2부 골프, 3부 골프, 3부 골프로 가자 뭐 이런 네, 얘기였다라는 이제 해명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건 다 뭐 예견됐던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쫓아가질 못하겠어.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터지고 아, 김용현 그 얘기도 건도 나오더라고요. 터지고 실질적으로 그 단톡방이 만들어진 건 오래되지 않았고요. 이게 네. 뭐 주식 시장과 뭐 한때는 이제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주식 정보방이었다. 그들만의 정보방이었다. 이런 얘기도 뭐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지난해 5월 정도에 이 단톡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2003년 3월에 쌍용 훈련. 네. 2003년 3월에 오. 해병대에서 포항 1사단에서 쌍용 훈련이 있었어요. 쌍용 훈련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그 멤버들이 간단 말이에요. 2023년. 네, 23년 3월에 네. 그 멤버들의 기사도 아. 나왔습니다만은 2023년 3월에 창관을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포항 1사단장, 예. 그다음에 송호종, 그다음에 네. 이제 이종호 이런 멤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그 단톡방에 있는 멤버들이 함께 모여서 한 차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제 그와 관련돼서 자료 요구도 했는데 아직 해병대에서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서 그 멤버가 이어진 거군요. 예, 그 멤버들이 있었고 거기서 네. 임성근하고 이제 송호종이 엄청 가깝기 때문에 그 네. 전까지는 이종호와 임성근이 연결고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호종 같은 경우는 이제 경호처 간부 출신이고 청와대 있었고.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임성근 사단장이 행정관으로 왔을 때 청와대 왔을 둘이 이제 때. 골프도 치고 이런 것들은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고. 네. 그래서 이제 임성근 1사단장이 초대를 받아서 네. 간지 안 간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히 그 멤버들이 간 거는 팩트입니다. 팩트고 거기서 이제 이종호와 임성근이 관계가 연결됐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예. 상태인데요. 거기 갔다 와서 거기 다녀오고 나서 단톡방이 만들어진 거고 단톡방이 만들어지고 나서 예. 이제 화성 네. 해병대 사령부 덕산대라는 체력단련장에서 이제 골프 거기도 골프가 있어요? 예, 골프를 쳤고 그다음에 이제 1박 2일로 이제 포항을 가자고 했던 거였죠. 그 내용이 처음에 나왔던 그 네, 단톡방 그래서 내용이군요. 단톡방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네.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핵심 키는 예. 제가 봤을 때는 송호종이 정말 중요하다. 송호종인지 그러니까 송 씨라고 하죠. 예. 예, 씨가. 송모 씨가 정말 예. 중요하다. 그 사람이 이제 중간에 있고 예. 지금 녹취가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게 연결된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분에 어허. 대한 것들을 먼저 풀어나가는 것들이 좀 중요해 보여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보도가 된 게 이 공익 제보자 예. A 씨 변호사 A 씨가 공수처에 녹음 파일 제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내용 중에 송 씨가 네. 통화에서 박정훈 전 단장 가리키며 오버했지라고 말하거나 예.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 인물이 뭐 김용현이래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김용현이 그 사건 예. 이첩과 관련된 사건 이후에 이종섭 장관과 7차례인가요? 이거 뭐 정확히 4차례인지 7차례인지 몇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하고 그다음에 이시영 공직비서관하고 통화를 했죠. 음. 실질적으로 국회 운영위에도 대통령 경호 문제로 출석을 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이제 집중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 녹취 내용이 일견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공수처가 이제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의원님이 볼 때는 네. 김용현 전 지금 처장이죠. 처장이 네. 뭔가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충분히 있고요. 지금 뭐 군 인사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게 지금 정설로 나와 있잖아요. 김용현이 다 관리한다라는 게 나와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 뭐 대통령실 이전 저희가 이제 그쪽을 집중적으로 이제 파헤치고 있는데요. 저희 의원실에 그때도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민간인이 직접 국방부로 들어와서 4일 만에 국방부 결정됐으니 빼라고 했던 장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통령실과 관련된 데 핵심에 이제 김용현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임성근의 인사와 관련된 문제였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용현이 분명 역할을 했을 것이다. 역할을 이렇게 할 보여져요. 가능성이 있다. 네, 가능성이 자, 있어. 일단 뭐 대통령 경호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네. 관련 보도에 있어서 허위 날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김용현 처장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게 경호처의 공식 입장입니다. 원래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음. 관련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도 않고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네. 이제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죠. 뭐 네. 수사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아니 김용현 처장의 이제 통신 기록 조회도 좀 필요해 보인다. 통신 기록 조회도 필요해 보인다. 네. 자, 어쨌든 이 송 씨 같은 경우도 뭐 이 김용현 처장과의 연관성 여기에 대해서는 또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밝혀져야 되는 그 부분이 됐고 네.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뭐 이게 구명 네. 로비가 있었을 것이다. 이게 또 처음에 제기가 됐던 큰 의혹의 한 줄기인데 어떻게 되면 여러 방면으로 지금 구명 아니 로비가 여러 들어간 방면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의 방면인데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인식과 네. 의도를 읽고 일사불란하게 모든 사람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라인은 하나겠죠. 라인은 뭐 김용현을 통해서 뭐 대통령에게 가고 뭐 이런 라인보다는 라인은 하나인데 네. 저희도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추정해 볼 때는 결국은 김건희를 중심으로 한 임성근 구명이 이루어졌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생각이 이제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대통령이 이제 워딩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인 것 같다. 경호처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다 뭐 대통령실 전체가 움직였던 거죠. 네. 그래요. 라인은 김건희 여사 쪽 라인으로 그거 외에는 로비가 설명이 들어갔을 안 돼요. 그래요? 네, 그거 외에는 대통령이 움직였다라는 건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사단장을 그런 일로 어떻게 교체할 수가 있냐? 뭐 이런 인식을 쭉 가지고 있었다면 네. 이번 사안에 있어서도 임성근 전 사단장도 그 자리 지켜야지 이런 판단에 독자적으로 내릴 수 있는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상당히 크죠. 그거는 대통령이 자기를 신임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표 예. 자체를 안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이 뭐 원스타 투스타에 신경 쓰지도 않고요. 쓰리스타까지도 신경을 별로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 박군 총장이나 사성 장군 정도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예. 신경을 쓰고 그다음 밑에서 이제 뭐 사단장급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이제 400명 가까이 이제 장군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대통령이 신경을 써온 전례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신경 쓰는 거는 먼 큰 힘이 움직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걸 메시지를 받았을 거예요. 임성근도 이제 메시지를 받고 주변에서 뭐 버텨라, 뭐 그다음에 이런 거 언론이 뭐 이제 금방 사그라들 것이다. 대통령이 너를 지지하고 있다라든지 지켜줄 사표 내지 것이다. 마라. 뭐 이런 그렇지 식의 얘기. 않고는 네. 저렇게까지 사단장이 나서는 거 이게 정말 이례적이잖아요. 이례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임성근 사단장한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근데 그 대통령 움직이는 그 큰 힘, 네. 그거는 김건희 여사 저는 힘일 것이다. 이렇게 그 보신다는 거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압 의혹으로까지 번져 있는 거고 특검까지 통과가 됐지만 거부권 행사가 됐습니다. 네. 이거 언제 국회에서 재표결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번 주 금요일에 최혜병 특검법 네. 사실은 그 탄핵 청원에 대해서 네. 최혜병 특검 관련해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탄핵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게 좀 어떤 분기점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말에도 현장에 다녀오셨죠? 네, 범국민대회 다녀오셨는데 네. 거부권 이 거부한다 뭐 이렇게 외치면서 함께 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이 정부를 예상하세요? 뭐 우선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봤을 땐 뭐 너무나 이렇게 외압이
특검과 관련된 정황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특검은 불가피한 거죠. 특검은 불가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2요구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일단 본회의 표결이 재의결이 이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 사실은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의결 자체가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워낙 똘똘 뭉치고 있고 예. 그쪽에서도 이제 뭐 밀리면 뭐 이제 네. 큰일 난다 이렇게 보는 것 같기도 별의별 하고. 뭐 대응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국힘에서도 다 하고 있는 상황. 안철수 윤리 막 제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소신 투표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상당히 어렵다. 뭐 다만 민주당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이제 한동훈이 이제 당 대표가 된다면 네. 뭐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뭐 얘기도 있어서 재의결 자체를 좀 뒤로 딜레이 시키는 전당대회 국민의힘 뒤로 예. 뭐 원래는 이제 18일 본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표결을 한다, 재의결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네. 뭐 이제 25일 얘기가 되고 있고 하지만 한동훈이가 돼도요 윤석열을 지킬 것입니다. 윤석열을 지킬 것이고요. 한동훈이 뭐 특검을 하겠다고 하지만 네. 이들은 이제 운명 공동체고 한동훈이가 이제 나경원도 얘기했지만 대선을 꿈꾸고 있는 친구라 이 사람이 과연 대표가 돼서 특검 그다음에 뭐 본인이 주장했던 대법원장의 네. 추천에 의한 제3자 뭐 추천. 특검 뭐 특검. 이런 것도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하. 윤석열이 무너지면 자칫 윤석열이 무너지면 자기도 이제 대선 가도는 끝나는 검사 거거든요. 권력이 무너지는 거죠. 예,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지키려고 할 거고 지금 벌어지는 거 마치 김건희와 한동훈의 싸움 같이 비춰지긴 하지만 당 대표가 되면 입장은 달라질 것이고요. 공멸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달라질 그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상설특검법 예. 상설특검법은 사실은 쉽지 않은 특검 뭐 거부권 행사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법이라 네. 상설특검법 같은 경우는 뭐 유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또 여기서 이제 논쟁되는 게 있잖아요. 뭐 추천위원회 7명을 구성하고 그 7명 속에서 또 7명이 전부 다 보면은 5명 정도는 네. 이제 윤석열 편이 추천위원들이 편이 되기 때문에 제2의 BBK 특검이 될 가능성, 윤석열 국정농단 그것도 어렵네요. 외압에 대한 이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국회 규칙을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야 추천인이 이제 4명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민주당 둘 이제 국민의힘 둘인데 교섭단체 추천이 둘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4명으로 바꾸는 것도 정말 어려운 난제거든요. 난제고 법 취지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상당히 민주당에서 뭐 박주민 의원이 나와서 얘기는 했지만 검토되기 저는 검토되기 쉽지 어려운 않다. 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참 어려운 정국인데 그럼 결국에는 국민들이 더 그렇죠. 고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 그래서 수밖에 결국은 없네요. 박근혜 탄핵 때도 보면 결국 국민의 힘이라는 게 결국 정당 우리 이름 말고요. 예, 정당 이름 말고 우리 국민들의 그런 염원이라든지 힘이 모아져서 정치권을 압박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상황으로 갔었던 거잖아요. 결국 그것밖에 없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탄핵 소추가 실제 탄핵 헌법이 65조가 명시한 탄핵과는 연관성이 없는 법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런 탄핵 속추 발의가 발의 청원 자체가 국민들의 그런 의견을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막판까지 20일까지 정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는 그 길이 이제 또 여당인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청원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141만 7,431명을 넘고 있는데 네. 150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이제 네.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주 금요일, 네. 다음 주 금요일 여는데 네.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지난번 입법청문회처럼 최혜병 특검 이제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의혹에 대해서. 네. 이것도 여론에 좀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또 불거졌으니까. 네, 그럼요. 예. 네, 상당히 이번 청문회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물론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이게 접수 자체도 공문서 접수 자체도 아, 지금 지난주에 거부하고 법사위원들이 갔는데 안 받아주려고 막 땅바닥에 그걸 놓고 그냥 가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런 사람들은 다 카메라에 찍혔잖아요. 네. 뭐 정권이 바뀌거나 그다음에 이제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다 하면 음, 뭐 공문서 파기, 훼손 뭐 이거와 관련돼서 형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네. 따라서 뭐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이 희생해서는 안 돼요. 거기 공무원들이 뭐 위에서 명령한다고 따라서는 안 되고요. 네. 일단 접수 거부는 갖고 가서 이제 아하. 뭐 하든 뭐 그런 방식이 돼야지 음. 왜 또 애꿎은 또 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됐네요.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지금 고발 조치들 국회법에 따라서 그다음에 네. 형법에 따라서 이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적 판단 그리고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지금 이 청문회 다음 주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이제 모녀 증인 채택 이것도 돼 있는데 안 나오겠죠? 안 나오죠. 예. 나올 리가 없죠. 청문회가 사실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은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네. 당당하고 또 거리낄 것이 없다면은 나와서 증인으로 나와서 음.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하고 국민들 앞에 의혹을 해소하는 이것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지 예. 않을 것 같다. 뭐 그쪽 핵심 관계자들은 증인들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께서 이제 강행한다. 네. 그리고 이제 반대 아, 청원에 대해서 강행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게 결국은 명분인 거죠. 명분이고 또 이제 탄핵으로 가는 계속 길이 스스로 만드는 거잖아요. 윤석열 탄핵의 대통령 쪽에서 스스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네. 탄핵의 길은 가까워진다. 이런 거를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글쎄요. 7월인데 네. 예전에 이제 박근혜 탄핵 그때도 10월 이제 말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태블릿 PC 보도도 있었고 또 이제 국회에서 국감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왠지 이제 올해 정기국회가 또 중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9월 정기국회는 지금 뭐 저희 국방위는 아예 열리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예, 제가 소속된 국방위는 열리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뜨거 했을 거예요. 운영이랑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거기서 정말 많은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신범철 전 차관이 막 당황해갖고 외압이 아니라 회수라고. 회수에 회수가 관련된- 외압 의혹인데. 사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나오고 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방위를 열게 되면 그때 이제 뭐 또 신원식 장관이 이제 이종섭 장관 당시 이제 여당 간사로서 이종섭 장관이랑 통화한 내역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이제 아직 지금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제 그런 증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위가 아예 안 열렸어요. 근데 이제 국방위를 이제 여당에서 아무래도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성일종 위원장. 임시회의에서는 임시국회에서는 맡고 있는데 이제 9월부터 정기국회에 들어가니까 그거는 뭐 그때는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아하. 이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안 나오는 게 좀 안타까운 점이에요. 이제는 뭐 민간인이 되는 상황이니까. 9월부터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막으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른바 익심 논란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여론 조성팀, 이른바 네. 댓글팀 의혹도 있고 네. 사천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해요. 이거 지금 나온 보고 것만 보더라도 예.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게 사실이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국정농단. 명확히 드러나는 사실이잖아요. 네. 한쪽에서는 이제 뭐 장해찬
뭐 증거를 막 보여주고 막 예, 이러고 있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댓글 팀원이었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뭐 파열음이 있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아하. 김건희와 한동훈은 이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 음. 이 과거 당대표 시점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요. 다 과거에는 이제 뭐 김기현도 그렇고 뭐 나경원도 그렇고 네. 뭐 안철수도 그렇고 이런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와 운명 공동체가 아니었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운명 공동체가 아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한동훈과 김건희가 이제 운명 공동체이면서 이제 맞서는 거 아니에요? 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 네. 예, 그런 것들이 좀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예측은 이제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댓글팀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네.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도 추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댓글팀 의혹을. 추가하고 이제 법사위에 상정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이제 절차를 밟아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 네. 법사위원들 입장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반대할 명분은 없죠. 다만 이게 다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예. 이게 또 다른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동훈과 김건희, 한동훈과 윤석열 그렇게 막 싸우고 맞서고 있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네. 특검법이 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거기에 또 저기 고발 사주 의혹도 이제 있기 때문에 네. 윤 대통령 관련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결국은 될까? 당 대표가 되면 지키려고 할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데 이제 당내는 이제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네. 뭐 최혜병 사건과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한동훈은 권력이 아니고 그다음에 한동훈을 몹시 싫어하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또 재표결할 때 재의결할 때 이제 혹시 모른다? 통과될 가능성이 최혜병 특검법보다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래요. 그렇게 보여져요. 이거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지 지금 뭐 언론 보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이거 그럼요. 조선일보도 그렇고. 예. 자폭 전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예. 정도니까 분당 대회다 자폭 예. 전대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니까 예. 이 국민의힘이 이 사안을 가지고 누가 대표가 되든 간에 어쨌든 내부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대표가 되면은 결국은 다 대선을 꿈꾸는 분들이잖아요. 대선을 꿈꾸고 이제 대표가 되면 결국 이제 지방선거, 네. 2026년 지방선거를 치러내야 되고 거기에 이제 공천권을 행사하고 또 이제 정치라는 거는 상당히 변동폭이 크잖아요.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또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네. 바로 대선 그렇네요. 후보로 올라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막장은 네. 앞으로 3년 후를 위해서라면 딱 견뎌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온갖 뭐 나경원의 핵무장도 그렇고 뭐 네. 원희룡 그다음에 한동훈의 그 대결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이 국민의힘이 또 누가 대표가 이 7월 23일입니다. 네. 뭐 열흘도 안 남, 한 8일,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누가 되냐에 따라 가지고 또 앞으로 최혜병 특검법 재표결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연관이 돼 있어서 이거 좀 지켜보고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결국 당 대표가 안 되면 본인은 죽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캐비넷을 여는 게 아니라 네. 결국 국민의힘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이 결국 한동훈을 죽일 것이다. 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튀어나올지 모른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요. 지금 현재는 뭐 한동훈 전 위원장, 한동훈 후보가 유리해 보인다라는 여론 네. 추이는 나오고 있는데 네. 한번 지켜보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국회가 지금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원식도 못해서 오늘 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도 뭐 안 된 거잖아요. 예. 개원식 없이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겁니까? 어떻게 얘기 좀 들으신 거 있어요? 아니 뭐 이제 의장 국회의장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네.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있고요. 그래도 뭐 개원식이라는 게 이제 300명의 국회의원이 다 한 자리에 있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설득을 네.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뭐 최혜병 특검
네. 통과됐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빌미를 그렇죠.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보이콧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한 것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2결 상황도 남아 있고 전대도 남아 있고 하는 상황이라. 청문회도 이번 주 다음 주에 있고 네. 하니까 네. 그것도 명분 삼아서 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역대 최장 지연되는 개원식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네. 개원식이 그래서 저는 뭐 늦게라도 열릴 것 같긴 한데 아니 지금 국민의힘 현재로서는, 네. 입장에서도 기록으로 남기고 싶겠죠. 거기 108명이 뭐 전부 또 다음에 또 네.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기록을 남기고 싶겠죠. 그렇네요. 예, 기록을 남기고 싶기 때문에 예. 내부적으로 봤을 땐 아니 왜 최혜병 특검하고 개원식이 그 같냐, 그거를 딜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부글부글하는 의원들이 있을 거예요. 개원식은 그냥 하고 지나가지 속마음은 네, 속마음은. 개원식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 또 네. 윤 대통령 문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지키는 입장이잖아요. 결사대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게 좀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뭐 출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또 여소야대 전국에서 음. 지금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방선거 무너지고 대선 무너지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총선까지 연이어서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활을 거는 것 같아요. 사활을 걸고 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의 힘으로 이 상황 지금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하는 청원 네.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서 국회에서 이제 탄핵에 대한 청문회까지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정국을 또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 그럼요. 이거는 명확히 말씀드리면 네. 이제 국민들이 이끌어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 화답을 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 네. 국민들이 더 노력을 하고 또 거리에 또 나오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네. 항상 정치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의원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게요. 좀 이게 반성도 많이 하고 있고요. 막상 이제 제도권 내에 들어가면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 자료 요구를 해도 자료도 제출 안 하고 그냥 완전 막무가내 식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도 열리지 않기 네. 때문에 정말 물어볼 것도 많고 한데 이런 것들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과 이제 연대해서 네. 또 고발 조치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걸 하려고 마음 먹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부담감만 더 생기고요. 내가 왜 이렇게 와 있나 하는 생각,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요. 국민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이 정국 민주당 의원들은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함께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여야 지형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참 풀리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모습들은 아마 저희 시청자분도 그렇고 많이 평가를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네. 의정 활동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부승찬 의원님 그 의원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 진짜요? 네. 오늘 들어가서 혼내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일 안 한다고. 제가 볼 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너무 혼내지 마시고요. 예. 농담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